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흡기 약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기 약물이요. 2학년 때 이미 기초 호흡기 학에서 천식과 COPD에 다루는 약물들은 한번 했습니다. 임상에 계시는 호흡기 내과 교수님께 무엇을 다룰까요? 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항생제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결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흡기에 다루는 여러 가지 약들에 대한 리뷰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중환자에서 투여하는 진통제하고 진정제의 특성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섬유증에 사용하는 항섬유화제에 대한 이야기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시간에 다루기에는 상당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임상 교수님께 실제로 진단과 치료, 예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 그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큰 줄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생제는 작용 기전에 따라서 세균을 어떻게 죽이는가에 대한 걸로 분류한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세포벽의 합성을 억제해서, 그리고 세포막의 투과에 대한 변화를 줘서 단백질 중에 50S와 30S 이것들을 저해해서, 또는 DNA 자이레이즈를 저해해서, 이런 것들이 항생제를 이루는 녀석들입니다. 각각의 항균 범위와 그리고 어떤 균들을 잘 죽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염병의 치료를 하게 되면 임상 상태에 따라서 우선 추정되는 균들을 예측, 또 지역 감염에서 주로 잘 발견되는 균들을 예측해서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들어가게 되고, 아주 빠른 속도로 미생물 진단을 해낸다면 미생물만 특이적으로 죽일 수 있는 특이적 항생제 치료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항생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생물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따라서 의심되는 균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가능한 약제는 뭔지, 그리고 고려해야 될 요소,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추정되는 원인균, 그리고 그 지역에 내성이 있는 항생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해집니다. 항생제 선택에 고려할 점들은 어떤 균이 의심되는지, 그리고 항균 범위와 부작용, 금기,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환자 요소, 이런 것들을 다 살펴야 되겠지만, 크게 살피는 3가지 꼭지를 본다면, 페니실 내성이나 약제 세균 같은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발생한 요인들이 고령이라든가 또는 이전에 항생제 사용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요인을 미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항생제가 그람 양성균들을 타겟으로 많이 죽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장내 이제 그람 음성균들이 생겼을 때 이것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죽일 건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은 최근에 항생제 사용의 경험이라든가 또는 요양기관의 거주 경험,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환자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면 녹농군에 감염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타겟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학회에서 폐렴 지침 위원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성인 지역 사회 폐렴 진료 지침 같은 것들이 만들어서 이야기 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호흡기 감염의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폐렴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상되는 원인균 그리고 이런 상황일 때 어떤 치료들이 추천되는지 큰 아웃라인에서 우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여러 질환이나 영양 인자가 없는 그 외래 치료 환자가 감염 같은 것들이 의심될 때 그 요런 균들의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럴 때는 그 단백질 합성 억제제 중에 50S를 억제하는 마크로라이드 계통의 항균제를 쓴다거나 또는 그 세포벽 합성 억제제인 백타락탐계의 항균제를 쓰는 게 일반적인 추천 치료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영양 인자들이 있는 외래 환자인 경우에는 생각해 볼 것들이 그 약제내성 구균이라든가 장내 그람 음성세균 같은 것들의 감염이 의심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그 한 가지 종류의 항생제 쓰기보다는 병용 처리, 베타락탐이나 아니면 마크로라이드 계통의 그 약들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벽하고 단백학습제 50S 또는 독시사이클린 같은 경우에는 30S를 억제하는 단백질 합성 억제제이기 때문에 그런 그 다른 기전을 갖고 있는 항생제를 쓴다거나 또는 DNA 자이레이즈를 억제하는 프로로키놀린 계통의 단독 요법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환자실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입원이 필요한 환자분들한테는 그 어떤 요인들이 있는 외래 치료와 거의 비슷한 관계로 그 치료를 하는데 대신 입원이기 때문에 그 정맥 주사의 형태로 바꿔서 그 항생제 치료들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입원이 그 필요한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 중에 그 녹농균의 감염이 없는 그리고 있는 환자들을 구분해서 녹농균을 잘 죽이는 계통의 항생제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서 항생제 선택의 큰 아웃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핵은 그 마코콜릭 애시드를 지질층으로 갖는 균인데 증식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 한 약물로는 그 내성이 나타나서 복합 제제로 투여해야 되고 6개월 이상 상당히 오랫동안 투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수능도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표준 치료로 선택하는 건 이소니아진, 리팜핀, 에탄부톨, 피라지나마이드 같은 것들이 있고요. 표준 치료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이 네 가지를 2개월, 그 다음에 이소니아진, 리팜핀을 4개월 그 투여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소니아짓은 마이코콜릭 애시드 합성 억제를 하는 녀석으로 비타민 B6 합성 유산체입니다. 따라서 장기 투여하게 되면 간독성이나 신경독성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리파핀 같은 것들은 여기 있는 그림처럼 RNA 전사 합성을 억제하는 그 물질입니다. 대신 이 대사체가 그 붉은색으로 대사가 돼서 오줌이나 눈물 이런 것들에 빨간색 착색된 물질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그 잘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감기는 그 부전 환자에서는 황달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에탄부톨 같은 경우에는 그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는 그 녀석으로 정균제에 해당을 합니다. 그 에탄부톨을 쓸 때는 시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피라지나마이드는 아직 정확한 작용 기전들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것들을 함께 썼을 때 그 결핵균을 죽이는 효과적인 그 단기요법의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고 대신 그 간 손상이 올 수가 있고 또는 요산 같은 것들이 정체돼서 통풍 발작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러한 결핵 그 1차 처리에 잘 안 되는 그 멀티드럭 레지던트인 그 결핵균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2차 약물들에 대한 여러 종류들이 있고요. 이것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항균제에 대한 종류들인데 이 녀석들은 1차 약물에 비해서 효과가 낮은 반면에 독성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꼭 써야 되는 이유는 그 일체 약물에 대한 내성 결핵균들이 출몰을 해서 사용하는 측면들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할 때 생기는 몇 가지 요소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뭐 아미노글리코사이드나 카프로마이신 같은 경우는 그 이독성이나 신장 독성 같은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그 마크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클로세린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 결합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면서 CSF에 잘 분포한다는 특징들이 있는데, 대신 이 CNS 톡시더스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비염이나 기침과 관련해서 그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보면, 비염이나 기침 모두 다 그 알러지 반응 또는 바이럴 인펙션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그 비충혈 완화제와 안티히스타민, 그 다음에 진해제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비충혈 완화제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그 비강에 그 나타나고 있는 그 팽창이라든가 또는 울혈 같은 것들은 그 비강의 그 모세혈관이 이제 팽창이나 그 확장이 돼서 이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의 모세혈관을 좀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는 약물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대표적인 게 알파1 아고니스트가 될 거고요. 거기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게 페닐네프린하고 슈도에페드린 같은 물질들입니다. 알파1을 자극하기 때문에 입이 마르거나 변비, 두근거림, 불멸증 같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러지 반응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쓸 수 있게 되는데, 항히스타민제는 H1 수용체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그 혈관을 이완시키는, 그리고 그 결과 그 모세관의 퍼메빌리티를 높아 해가지고 알레르기 반응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안티히스타민제의 대표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려면 H1 수용체를 억제하는 그 과정들을 겪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타민은 작용할 때 H1 수용체가 작용해서는 혈관을 이완시키기도 하지만, 그리고 기관지를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H2 수용체가 작용해서는 그 위산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CNS 작용해서는 그 긴장 같은 것들, 그 신경 전달을 유발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그 H1 수용체를 기량하는 항히스타민제는 1세대와 2세대 약물로 나누게 되고요. 1세대 약물 같은 경우는 그 CNS에 들어가서 경각 각성에 대한 부분들이 작용하는 히스타민을 억제하기 때문에 진정이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진정작용이 문제가 되는 뭐 택시, 버스 운전 기사 같은 분들이 비염 같은 것들이 시달린다고 하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지 못하는 2세대 약물들을 처방을 해서 진정작용 없이 그 비염 치료제로 쓸 수 있는 녀석들이 있게 됩니다. 그 터비나딘이라든가 그리고 팩스페나딘 같은 것들이 그러한 종류에 해당하는 약물들이 되겠습니다. 그 진해제 같은 경우는 CNS의 기침 중추를 자극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침 중추를 억제하는 약물들을 쓸 수 있는데,
그때 쓸 수 있는 게 마약성하고 비마약성 약물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성 약물에는 코데인하고 하이드로코돈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 녀석들의 문제는 탐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마약성 진해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덱스트로메트로판이라든가 디펜하이드라민 같은 것들 또는 벤조나테이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안티콜린 이펙트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현기증 같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침을 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중추신경하고 그 말초신경을 자극을 억제하는 것 말고도 거담제라든가 점액용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거담제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수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분비를 해서 쉽게 그 담을 제거할 수 있는 형태를 쓰고 있고요. 그 에도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과민 반응하고 소화성 궤양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소화성 궤양이요. 그 다음에 그 점액용해제 같은 경우는 이영하 결합을 이제 그 쪼개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과민 반응이나 두통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침을 억제하는 진해제가 그 뭐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은 좀 적은 편에 속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구토나 변비 같은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게 됩니다. 기침 치료에 대해서 그 진해제 거담제와 관련해 가지고 호흡기학회에서 낸 그 기침 치료 지침을 보게 되면 그 다음 같은 요약들이 있으니까 그 정리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약성 중독성 진해제 같은 경우에는 심한 기침에 이제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그 일반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비마약성 중성 진해제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는 졸림이라든가 구토, 두통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게 되죠. 그 난치성 기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을 감소하고 말초성 진해제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분 분비 활성을 해서 그 기도 내로 분비를 촉진시키는 분비 촉진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물망 형성을 방해하는 점액 조절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황화 결합 같은 것들을 분해하는 점액 분해제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진통과 진정을 잘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것들이 잘 안 되면 조직 손상이나 면역 기능 저하 또는 외상후 그 증후군이라고 하는 PTSD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중환자의 진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뮤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진통작용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있고요. 이것들에는 펜타닐하고 몰핀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잘 안 들었을 때 대체약물로 하이드로모핀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용성이기 때문에 조금 작용 시간이 굉장히 빠른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대신 축적의 우려들이 있어서 그 약효예측이 힘들고 급성통증 조절이 조금 어렵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축적되지 않는 장점들 때문에 그 빠른 작용 시간을 갖고 있어서 그 레미펜타닐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그 투여 중단을 했을 때 뭐 반동성 통증 같은 것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그 고려들 때문에 그 생길 수 있는 게 비마약성 진통제인데, 주로 이제 케타민이라든가 아세토아미노파닌, 노펜 또는 그 엔세이드 계통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같이 쓰게 되면 그 마약성 진통제의 그 요구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각각의 특징에서 아세토아미노펜은 뭐 간 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든가, 그리고 엔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장관 출혈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익히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혈전이나 응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볼 필요가 있죠. 응고를 억제한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엔세이드들이요. 그 다음에 그 신경병성 통증에 조금 유효한 측면들이 있는 가바펜틴이라든가 그 카바마제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 녀석들이 이제 어떤 정도의 작용 시간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정 효과를 갖게 되는 그 물질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벤조디아제핀 계통들을 쓰게 되는데, 얘네들은 가바 A 수용체의 활성화의 효과들을 갖고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 이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게 항불안, 진정, 수면, 기억 상실, 항경련에 대한 효과들을 갖게 되죠. 미다졸림 같은 경우는 작용 시간, 발현 시간이 속효성에 해당을 하고요. 대신 P450의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부전이 있거나 신부전의 그 환자들한테는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제팸 같은 경우는 얘의 용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필렌 글리콜을 같이 이제 투여를 하게 되는데, 이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작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계 호흡을 하는 그 환자분들한테 그 사용을 그 해야 되는 측면들을 보게 되면 프로포폴이라든가 그 덱스메토미딘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프로포폴은 가바 A라든가 글리신이라든가 니코티닉 또는 M1 무스카릭 수용체 작용을 하는 그 포괄적인 수용체를 차단하는 물질로 굉장히 작용 시간이 빠른 측면들이 있죠. 동시에 진정제에 대한 효과들을 중단을 시켰을 때 바로 이제 정상화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진정제 투여를 중단하고 어떤 프로토콜이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선호되고 있는 진정제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경련 효과는 비록 없지만 교감신경 차단 효과가 있어서 사용하는 덱스메토미딘이라고 하는 진정제들이 있게 됩니다. 이 덱스메토미딘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적 알파2 수용체 효능제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볼 것들은 폐섬유증 환자에 사용하는 항섬유화제입니다. 그 예전에는 폐섬유증은 치료 불가능으로 생각을 했었고, 근데 대신 어떤 그 약들을 그 주게 되면 진행을 느리게 할 수 있어서 사망률을 50% 이하로 낮춘 효과들을 얻게 됩니다. 그 201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폐섬유증 환자에 승인된 치료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피르페니돈하고 닌테다닙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피르페니돈은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사용을 하게 됐고요. 2015년부터는 보험구역 처방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녀석은 그 트랜스포믹 그로스 팩터 베타가 그 섬유화 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콜라겐 합성이라든가 또는 그 섬유화 세포를 증식을 일으키는데, 이것들을 억제 또는 증식을 차단하는 기능들을 갖게 되고, 닌테다닙 같은 경우에는 FGF, VEGF, PDGF 같은 것들이 수용체와 결합해서
여러 그 성장을 일으키는 과정에 액티베이션 되는 기전인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수용체를 차단하는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 섬유화 작용들이 강화되는 것들을 막게 됩니다. 피르페니돈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험 급여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르페니돈 처방이 가장 일반적이고 피르페니돈이 잘 안 들었을 때 그 닌티나립으로 바꿔서 처방하는 상황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르페니돈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식욕 감소와 간독성 가능성, 광감인성의 발진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중증 피부 이상 반응 그 세인트 존슨 신드롬이라든가 그 피부가 괴사되는 텐에 대한 보고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그 항섬유화제에 대한 개발 그 요구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닌테나빗 같은 경우에는 설사 메스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 녀석은 현재까지는 비급여 처방으로 되어 있어서 그 우선 처방은 피르페니돈으로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피르페니돈하고 그 닌테나딥립에 대한 그 파마코카이네틱을 보시게 되면 도달 시간이 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주로 반감기가 이 정도고, 그리고 간에 의해서 그 피르페니돈 같은 경우에는 대사가 주로 이제 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위장에 대한 식욕 감소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식후 복용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음식하고 섭취를 하게 되면 흡수가 훨씬 좋아져서 식후 즉습 복용해야 되는 니트나입의 특징들이 있게 되고, 이 둘 다 그 주의해야 될 것들은 간이 장애가 있을 때는 투여금기가 되고 신장 장애가 있을 때도 투여금기가 되고요. 그리고 닌테나닙 같은 경우에는 중증도 이상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장에 있을 때는 그 특별히 이제 조절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이와 그 관계에서 1시간 동안 짧게 그 큰 아웃라인을 말씀드리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첫 번째는 그 호흡기 감염에 대해서 무엇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는 그 내성균을 고려하라. 그 다음에 장내 그런 음성균을 고려하라. 녹농균을 고려하라라고 하는 측면들을 고려해서 거기에 잘 듣는 그 항생제의 선택 지침 같은 것들을 조금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결합제들은 4가지 그 종료 표준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들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소니아질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판핀, 그 다음에 에탄부톨, 그 다음에 그 피라지나마이드 같은 것들이 어떤 작용 기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큰 부작용들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비염 치료에 사용하는 것들은 비충혈 억제라고 해서 알파 그 원 아고니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가 1세대, 2세대 약물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부작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진해제에는 마약성, 그리고 비마약성, 그리고 그 말초에 대한 진해제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동시에 거담제와 그리고 점액용해제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에 있어서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하고 비마약성 진통제의 차이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어떤 약물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정제에 사용하는 주된 약물들의 특성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섬유화제는 그 2014년도 이후를 계기로 피르페니돈하고 닌테나닙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사망률과 예후들이 상당히 좋아졌지만,
그 아직까지 다양한 부작용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특히 그 피르페니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피부 관련 약물 이상 반응들이 보고가 되면서 새로운 개발의 니즈들이 더 강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상들은 그 실제로 임상에서 실제 환자 케이스들, 그 임상 교수님들이 사용한 경험들 이런 것들 들으면서 조금 익히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것들은 책 또는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